도쿄대학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대 의대 수석 졸업의 실력까지 인정받던 29세 천재 여의사 츠카사 유리가 갑자기 사직서를 던진 거죠. 그것도 한국에 다녀온 지 단 2주 만에 말이죠.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일본보다 뛰어날 리가 절대 없다며 한국 메디컬 드라마를 보고 비웃기까지 했던 그녀가 말입니다. 병원 교수들은 경악했어요. 한국에서 대체 뭘 받길래 사직서를?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일본 의료계 최고 엘리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한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일본 동료들이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지라고 비웃자 돌아온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우울한 개구리인지.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일본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낸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츠카사 유리입니다. 올해 29살이죠. 도쿄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도쿄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복부 대동맥류 수술이 있는 날이에요. 72세 남성 환자였죠. 지하철에서 환자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혈관 상태, 수술 위험도, 예상 소요 시간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수술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좋아해요. 모든 게 정확해야 하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 긴장감 말이죠. 츠카사, 오늘은 보조로 들어가. 야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또 보조 역할이었어요. 분명 제가 이 수술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했는데 말이죠. 수술이 시작됐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보다 유착이 심했거든요. 주 집도의인 타나카 선배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저는 즉시 판단했어요. 혈관 클램프를 더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선배님, 클램프 위치를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부 대동맥에서. 아니야, 이대로 계속 해보자. 타나카 선배가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계속됐어요.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마취과에서 긴급 수혈을 준비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클램프를 상부로 옮겨야 합니다. 야마다 교수가 제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즉시 지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클램프 위치를 조정했어요. 출혈이 멈췄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죠. 수술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야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츠카사, 오늘 판단이 정확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위험할 뻔했지. 하지만 다른 선배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특히 타나카 선배는 화가 난 표정이었죠. 여자는 내시경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은 체력이 중요하니까 말이야. 저는 돌아서서 똑바로 말했어요. 오늘 환자 살린 건 체력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는 한국 드라마를 켰어요. 의료 드라마였죠. 화면 속 의사들이 환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야. 의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오늘 수술실에서 제가 보인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의사시거든요. 제가 중학생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리야, 일본은 아시아에서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야.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도와줘야 한다.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 의료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술도 떨어져.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라고요.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을 거라고 믿었죠. 아버지 말씀이 틀릴 리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일본 의료계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대한 생각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드라마 속 감정적인 의사들,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일본이 훨씬 앞서 있지. 이 생각이 당연한 사실처럼 여겨졌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 일이 벌어진 건 한 달 뒤였어요. 제가 담당하던 환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담낭 수술 예정이었죠. 단순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료에서는 단순한 게 없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야마다 교수가 수술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요 수술들은 타나카가 맡고 츠카사는 담낭 수술 들어가. 또 쉬운 수술이었어요. 복잡한 심장 수술이나 뇌 수술은 항상 남자 동기들 몫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기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지난번 일을 언급하며 여자는 중요한 순간에 약해진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실력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수술실로 향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영상 판독 결과, 과거 병력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복강경으로 담낭 주변을 확인하고 혈관을 분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랐어요. 염증으로 인한 유착이 심각했습니다. 간호사도 영상에서는 이 정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의아해했어요. 담낭 동맥을 분리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심한 출혈이었죠. 혈관이 염증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혈 클램프 주세요. 저는 즉시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점을 정확히 찾기 어려웠어요. 시야가 혈액으로 가려졌거든요. 흡입기로 혈액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지혈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에서 소리쳤어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죠.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 훈련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전기 소작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작동이 멈춘 거예요. 지혈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였는데 말이죠. 소작기가 안 돼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수술용실로 직접 결찰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결찰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어요. 다행히 출혈을 멈췄습니다. 환자의 생명 징후도 안정됐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장비 문제 때문이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야마다 교수가 들어왔어요. 츠카사, 오늘 수술은 어땠나? 장비 문제가 있었지만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다른 의사들은 더 빨리 했을 텐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비 문제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소작기 고장으로 인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변명하지 말고.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과가 어떻든 제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걸요. 남자 의사였다면 장비 문제였네, 고생했다고 했을 텐데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의료진 회의에서 제 사건이 논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츠카사 레지던트의 판단 미숙으로 인한 수술 지연 사례. 장비 고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야마다 교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츠카사, 잠시 휴직하는 게 어떨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당분간 수술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묻자 교수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재충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결국 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일까요? 휴직 한 달 후 야마다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츠카사, 한국의 의료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생각 없나? 메디브레인이라는 AI 기반 진단 플랫폼 개발 회사에서 일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말에 우월감이 들었죠. 그래도 일본보단 못하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견학 첫날 충격을 받았어요. 여성 외과의가 회진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김은정 교수, 간담체외과 과장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점심시간 의료진들과의 대화에서 더 놀랐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 의사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보기 어려워서요. 김은정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성별보다 실력이 우선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수술실에서는 여성 의사가 복잡한 간 수술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의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실력이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의사가 팀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메디브레인 본사에서 이승우 대표를 만났어요. 직접 커피를 건네주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츠카사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진단 시스템 설명을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회의 후 이승우 대표가 다가왔어요. 오늘 회의 어떠셨나요? 의견 감사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태도였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본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죠. 2주가 금세 지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이 정말 더 나은 걸까?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유리야, 큰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담당 의사는 솔직했어요. 수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됐거든요. 병원 회의에서 결론은 같았습니다. 환자 연령상 수술은 무리이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편안하게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포기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다가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췌장암 수술 성공률이 일본보다 높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승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도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서울대병원 김도현 교수님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췌장암 분야 최고 권위자시거든요. 며칠 후 예약이 잡혔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리야,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어. 자료를 보여드리자 놀라셨어요. 정말 이런 성과를 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셨어요. 그곳은 내가 웃고 있었던 곳이었지. 아버지가 제 변화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김도현 교수 진료실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수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단, 우리는 환자의 의지를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치료 시뮬레이션이 매주 업데이트됐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첨단 기술이었어요. 협진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팀 미팅에서 여러 과 교수님들이 모여 아버지 케이스를 논의했어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츠카사 선생님도 의사시니까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김도현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해주시는 거였죠. 가족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어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돌봐주는 통합 지원 체계였습니다. 이승우 대표도 자주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치료 3주째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종양이 60% 줄었어요. 수술이 가능합니다. 김도현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꿈 같네. 매일 한국 의료진과 교류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의료 시스템. 제가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8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김도연 교수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복병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다시 수술을 받고 살 기회가 생길 줄 몰랐어. 일본에선 상상도 못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이번 기간 동안 목격한 한국 의료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AI 진단부터 로봇 수술까지 첨단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여성 의사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요 수술을 주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한국은 성별 차별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해요. 김은정 교수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이승우 대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아졌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 늘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제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죠.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츠카사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시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 힘들었죠? 여성 의사로서.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정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차별 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 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자신감, 여성으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확신까지. 수술 당일 8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김도연 교수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복병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다시 수술을 받고 살 기회가 생길 줄 몰랐어. 일본에선 상상도 못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이번 기간 동안 목격한 한국 의료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AI 진단부터 로봇 수술까지 첨단 기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중국에서 온 환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고 온 사람들이었죠. 한국이 아시아 의료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해줬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 의사들의 활약이었어요. 주요 수술을 주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었죠. 한국은 성별 차별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해요. 김은정 교수가 말씀하셨던 게 정말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료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많았어요. 의료 IT 시스템, 로봇 수술, AI 진단,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까지.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리야, 한국 와서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 일본에 있을 때보다 당당해졌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제 가능성을 다시 발견했거든요. 이승우 대표도 자주 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회의 후엔 늘 츠카사 선생님 의견 감사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자신감, 여성으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확신까지.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 한국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으니까요. 일본 복직 후 큰 결정을 내렸어요. 도쿄대학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였죠. 야마다 교수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더 앞선 부분이 많다고 말하자 교수는 당황했어요. 그럴 리 없어. 일본이 아시아 의료를 선도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복직 첫날 또 보조 역할이 배정됐을 때 저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주도해 보면 안 될까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말이 안 되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요. 이승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가 메디브레인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당연히 환영이죠. 서울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메디브레인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 의견이 존중받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이었거든요. AI 진단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승우 대표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동료에서 시작해서 점차 특별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츠카사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정말 좋아요. 여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1년 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버지도 건강하게 참석하셨습니다. 유리야, 정말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결혼식에서 일본에서 온 후배 여의사들을 만났어요. 선배님,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커리어와 삶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도 나이 들어도 사랑도 커리어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실력만 있다면 말이지. 정말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야. 바로 여기 서울에서는 가능해. 지금 저는 메디브레인의 의료진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의료 협력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일본 의료진들이 연수차 한국에 와요. 그들의 놀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정기 검진차 한국에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목숨도 살렸고 딸의 행복도 찾았으니까. 제 인생을 바꾼 한국.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여자도 나이 들어도 사랑도 커리어도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여기 한국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